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3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임대차에 관련된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거를 한 주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번 주는 임대차 보증금과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대항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 관계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이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쟁점 정리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번 주 내용에는 이제 임차권의 대항력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건물 소유 목적의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 이제 등기를 마치면은 그 경우에도 역시 토지 임대차는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 이제 요 임차권 등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설명할 내용이 없고요. 이제 두 번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차가 종료할 경우에 이제 건물 매수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그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 관계에 관련돼서 한번 다시 나오긴 할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건물 매수 청구권에 초점이 맞춰지긴 하겠죠. 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양도되면 임차권도 양도가 됩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다는 것과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임차권이 물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권은 양도성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하지만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인적 성격이 강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제한이 되죠. 임차권 같은 경우도 양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해서 임차권의 채권이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임차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임차권 양수인이 차임 지급이라든지 그런 자력이 없는 사람 또는 건물을 그 목적에 따라서 뭐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사람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렇게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은 임차권의 양도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보통 임차권 양수인이 이 점을 입증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인데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의 요건은 무엇이냐? 일단 먼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도 허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만 명의신탁자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죠. 하지만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입신고는 사후적으로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통해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소유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집은 소유자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집에는 임차인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의 담보가치를 100% 담보가치 물론 이제 그 뭐 보통 시가의 한 70 내지 60 정도 뭐 시가 딱 채워서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서 담보가치를 파악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주민등록상에 소유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통상의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제 그 주택의 담보가치로 파악을 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즉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비록 임차인 명의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차인 명의로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출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자 명의 같은 경우 배우자 명의라도 남아 있으면은 그건 전입신고가 된 상태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배우자까지 다 이사를 갔다. 이제 가족자 전체가 다 이사를 갔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전출 후에는 일단은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죠. 재전입한 경우에는 재전입한 그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을 의미하는 건데요. 집합 건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호실이 하나의 건물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면 101호인데 이거를 이제 102호로 기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은행에서 확인해봐도 101호에 임차인이 없다. 102호에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은 101호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를 그래야지만 대항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 외에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도받아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점유는 이제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관이 없고요.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인에게 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간접 점유를 하게 되죠.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대항력의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항력의 요건, 적법한 임대차가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인도를 하면은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같은 날,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5월 1일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고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저당권은 설정은 저당권 등기가 완료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그날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죠. 하지만 그 임차권의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0시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 대항력을 갖춘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져 있다면은 당연히 저당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5월 1일 날 요건을 갖추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5월 2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임차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5월 1일 날 이제 5월 2일 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니까 등기소는 어쨌든 9시 넘어야지 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권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력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 해지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도인에게 뭐 이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도인이 임차인 된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도를 했으면은 이 X주택을 당연히 을한테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소유권은 넘기지만은 여전히 갑이 X주택에 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5월 1일 날 갑에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이 전에 이제 5월 1일 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겠죠.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텐데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같이 임대차 계약도 체결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입신고와 플러스 인도를 받은 경우에 그 시점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근데 갑에서 을로 매매를 하면서 을이 계속 을이 이제 매도인의 지위에서 다시 임차인 이제 소유권 소유자의 지위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이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인도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언제 요건을 갖춘 거냐? 5월 1일 날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갑이 이제 전입신고와 인도라는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와 인도의 요건을 갖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언제부터 취득을 할까요? 대항력은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은 이제 매수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5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갑의 임차권과 저당권 중에 어느 게 더 우선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죠? 저당권은 5월 1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당권은 5월 1일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갑의 임차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해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5월 1일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1일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갑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다음 날인 5월 2일 0시가 되겠죠. 따라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항상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사안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전입신고와 인도를 하지 않지만은 다음 그날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된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는 소유권이 없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그 을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즉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를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항 요건은 갖추었지만은 그런데 갑에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즉 갑에게 임차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을이 비록 전입신고와 인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사후적으로라도 갑이 임대 권한을 취득했다, 즉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을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이고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앞의 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을의 명의로 이루어져 있는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등기다, 전입신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거와 달리, 요거와 달리 뒤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을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바로 을은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다음날 명시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서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저당권과 임차권 중에 누가 우선할까요? 저당권과 임차권 중에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냐? 당연히 임차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에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갑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은 소유권 취득의 논리적으로 이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시점은 소유권 취득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임차권이 항상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의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갑이 설정한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때 이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임차권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임차권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경우 잘 이해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이 대항력을 갖고 있었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지만은 그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 취득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 임차권은 당연히 1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2순위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자는 임차권보다 더 우선하겠지만은 임차권은 2순위 저당권보다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2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당연히 1순위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죠. 즉 1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는 2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저당권은 경매 절차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은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제 대항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선 변제권,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는 확정 일자를 받으면 바로 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확정일자를 받게 된 시점에서 바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그 시점부터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발생하니까 대항력은 당연히 앞서고요. 이게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느 게 더 우선 변제권이 있냐, 물론 대항력이 먼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경락인이 그걸 승계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경매 절차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된 날이 동일한 날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의 요건을 언제 갖추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어느 시점부터 우선 변제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면은 우선 변제권도 상실됩니다. 다만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보증금을 이제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우선 보증금 반환 채권을 채권 질권을 설정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런 금융기관들이 보증금을 대출해주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서민들이 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록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서 또는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법원 등기부상에 뭐 임차권이 공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법원에서는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해주는 그런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은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얘긴데요. 자,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항력이 있다면은 임차인은 첫 번째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대항력을 주장해서 이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이제 경락인이 되겠죠. 지금 이제 경락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면 되죠.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니까 그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면 됩니다. 자,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런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 여부도 역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새로운 그러니까 임대인도 임차인이 바뀌는 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듯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동되는 경우에 그 임대인의 변동을 뭐 반대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바로 이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를 해지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경매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이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었다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보증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할지라도 뭐 목적물의 가격이 하락했다든지 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는 안 되겠네요. 그 경우는 이제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이 소멸하니까 목적물이 이제 가격이 그 몇 별 유찰되는 바람에 싸게 팔려서 보증금을 다 이제 배당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임차권이 존속을 하게 됩니다. 임차권이 계속 존속한다는 얘기고요.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권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제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점에서 매각 대금 완납 시점. 매각식 대금 완납 시점에서 소유자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유자에서 매수인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경매에 참여했던 그런 그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건 다 소멸해 버립니다. 저당권은 다 소멸하게 되죠. 저당권은 다 소멸하게 되는데 그런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살아있게 되느냐? 보증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보증금을 변제받는다는 것은 배당금이 이제 확정됐을 때, 즉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당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배당표가 확정이 되는 순간에 보증금이 변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소유자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이의해소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아도 임차권이 존속하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월세가 아닌 채권적 전세의 경우, 채권적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월세에 가름하는 거잖아요. 보증금의 이자가 월세에 가름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월세를 안 내도 상관없겠죠. 당연히 월세를 내고 있다면은 월세는 살고 있으니까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배당 이의소라고 하는 것은 배당 이의소가 있는 것은 배당 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주일 내에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배당 이의소가 제기되면은 그 배당 이의의 원고와 피고 사이 관계에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설사 이제 임차인이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 배당 이의소 때문에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면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은 것이라서 임차인은 여전히 임차권자로서 임차 목적물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당 이의소에서 뭐 임차인이 승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이의소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배당표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서 만약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은 배당표가 확정된 순간에 보증금은 다 지급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죠. 한번 우선 변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의 경매 절차에서는 다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보증금은 1억인데 근데 배당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나머지 배당금을 다 지급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두 번 경매,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물건에 두 번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하는 건 참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자신이 임대인이 채무를 불이행해가지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가 실시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눌러 살고 있는 동안에 또 그 경락된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매수인의 채권자가 다시 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또 이제 임차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시 또 두 번째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한 번밖에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그냥 일반 채권자로서 이제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환가 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임차 주택의 토지가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추후에 토지가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설명은 임대차 보증금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목적물이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 연체차임 채무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채무라든지 손해배상 채무 같은 것들이 보증금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차인의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부터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목적물이 반환되면은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이 있더라도 차임은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증금과 공제에 관련된 건데요. 보통 이제 보증금에 대한 공제항변이 어떤 경우에 있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갑이 이제 임차인으로서 첫 번째 형태는 임차인으로서 직접 을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청구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을이 공제항변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채무가 있으니까 그 채무만큼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다. 그래서 보증금이 일부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전부가 다 소멸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런 공제항변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갑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보증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은 공제양변을 하게 될 텐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양변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차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 밖에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재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재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차임 채무를 이미 다 변제했다. 차임 채무가 있는 건 맞지만은 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뭐 이런 재항변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소송이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냐면은 을이 갑에게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요. 반환을 청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을이 어떤 항변을 하냐면은 동시행위 항변을 하는 겁니다. 즉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너한테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겠다.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은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갑이 재항변을 하는 거예요. 갑이 재항변을 하면서 야, 네가 동시행 항변권 있는 건 인정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는 차임을 연체했거나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이 네 보증금에서 공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이
공제가 되면은 보증금이 없다거나 또는 보증금의 일부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재양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동시행량변권도 효력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냥 반환 청구,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가 단순히 인용이 되겠죠. 만약에 재양변이 이유가 있는데 뭐 보증금 중 일부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에서 채무로 인해서 공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제가 된 나머지 부분만큼을 갑으로부터 지급받은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제 공제양변을 하거나 또는 뭐 공제의 재양변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쟁점들이 문제가 되고 그 쟁점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그 답안지를 쓰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를 입증하면 공제양변을 가능하고요. 공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즉 공제는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것이라서 나중에 공제를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제를 위해서는 상계와 같이 별도로 공제를 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압류된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거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즉 강제 집행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그 보증금이 공제됐다라고 하는 항변을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공제되었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경우가 되죠.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제3자한테 양수인한테 양도를 했거나 또는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갑이 이제 그 을의 집행 채권자가 갑에게 전부금을 청구하거나 추신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부금이나 추신금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갑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런 압류 채권자와 그러니까 양수금 청구권자, 그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 임대인은 공제양변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에게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임대인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의 항변이 되겠죠. 이 항변은 어떤 거랑 똑같아요. 아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를 할 때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 채권자들이 전부금이나 추신금을 청구할 때 또는 채권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임차인이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양수인과 집행 채권자들에게 이제 공제 양변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양수인이나 압류 채권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나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도 공제 양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된 경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목적물이 반환되었다면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 목적물이 반환되었다면은 임차인도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따라서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종료되었지만 아직 임차 목적물이 임대인한테 반환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보증금이 있다 할지라도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인 경우에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임차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여기 좀 잘못돼 있네요. 임차권이 양도되는 게 아니라 임차 목적물이 양도되어, 여기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수업 자료에서는 수정해서 나갈게요. 임차 목적물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고 이게 임대인인데요. 이제 임차인이죠. 이제 임대인이 그러니까 병에게 임차 목적물을 양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자, 이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도 연체한 그러니까 임대인에 대해서 이전 임대인에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연체한 차임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갑이 병에게 양도한 시점이 양도 시점이 7월 1일 날이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갑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7월 1일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또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연체를 하고 있었다. 자, 이 경우에는 비록 7월 1일 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지만은 그 전에 갑에 대해서 연체한 차임도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을이 갑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했을 때 갑에 대해서 연체한 차임이 500만 원이고 병에 대해서 연체한 차임이 500만 원이다. 근데 보증금이 이제 뭐 1억이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병은 자신한테 연체한 500만 원을 당연히 1억에서 공제하고서 지급하면 되는데 갑에 대해서 연체한 500만 원도 역시 500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되겠죠. 갑에 대해서 연체한 500만 원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니까 9천만 원만 을한테 주면 되죠. 을 같은 경우에는 갑한테 병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왜 너에 대해서만 연체한 채무만 공제하면 됐지 왜 갑에 대해서 연체한 채무까지 공제하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전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연체한 차임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 차임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아까는 이제 그 앞에 설명한 건 이거였죠.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제 제3자한테 양도를 하거나 또는 을의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수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강제집행 채권자가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할 때 갑은 이 각각의 사람들한테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었다. 채무자가 이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임차인이 그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보증금에서 공제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제되어야 할 차임 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차임 채권이 공제되어야 할 차임 채권이 제3자한테 양도가 되거나 또는 갑의 채권자에 의해서 여기다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수금을 청구하거나 추심금 전부금을 청구한다면 당연히 차임 채권에 대해서 청구한다면 을은 양수인한테 또는 추심 채권자나 전부 채권자한테 차임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을이 양수금이나 차임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나 또는 추심금 전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이 갑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갑은 비록
차임 채권이 양도가 됐다 할지라도 또는 차임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압류 및 전부 명령,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증금 반환 그러니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공제가 된다.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경우를 헷갈리지 않게 해야 돼요. 임대차 보증금 채권, 임차인의 측면에서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이렇게 반환된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청구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공제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측면에서도 공제할 채권들이 양도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공제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되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된 경우에도 갑은 연체 차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제 양변을 할 수 있고 공제해야 될 대상이 되는 채권이 양도되거나 또는 이제 압류된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갑은 그 압류되거나 양도된 차임 채권을 갖고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지급됐던 차임채권은 비록 강제 집행되거나 또는 양도된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공제양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반환 동시행 관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채권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들 이것도 이제 일단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갑이 을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병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됐어요. 이게 양도가 된 겁니다. 양도가 된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갑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자, 이런 사실관계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쟁점들을 문제 속에 심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차 보증금이 양도됐다. 그러면은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됐다. 양도가 돼서 양수인이 양수금을 청구한다. 즉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럼 갑이 양수인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냐면은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을이 갑한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것은 갑이 병한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과 을이 갑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건 동시행 관계이죠. 여기 동시행 관계라고 돼 있으니까 동시행 관계이죠. 그런데 병이 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는데 갑이 병한테 동시행위항변을 해요. 동시행위항변을 합니다. 보증금을 그러니까 목적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게 되면은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즉 갑은 을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반환받은과 동시에 병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병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을이 갑한테 그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걸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병은 갑을 대위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즉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그 다음 병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금전채권이긴 하지만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 그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이 무자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차 목적물 반환 채권을 병이 대신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위 부분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들인 거죠. 네. 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시행 관계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면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청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한 다음에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상에서 제3주 임대차에 관련된 임대차 보증금과 그 다음에 임대차의 대항력에 관련된 쟁점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